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디어 오늘 우리 1차 지피고세 마지막 진도를 나가게 됐습니다. 오늘은 영상이 조금 길게 될지 안 될지는 선생님들만 설명을 해봐야지 알겠지만 길어도 괜찮아요. 오늘 토요일이기 때문에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하더라도 회의하는 것도 없고 그래서 바로 다이렉트로 할 수가 있습니다. 핸드폰도 선생님 충전을 만땅 채워왔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 어저께 이온화 에너지의 의미를 선생님이 설명을 했었습니다. 오늘 이온화 에너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상태, 이온이라는 말은 우리가 양이온도 있을 수 있고 음이온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이온화 에너지를 정의할 때는 전자가 빠져나가는 거야. 그 전자 수가 부족해져. 뭐보다? 양성자 수보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양이온이 될 때 그 말을 꼭 써줘야 합니다. 그게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뭐, 기체 상태 원자 1몰에서 전자가 1몰 빠져나가면서 뭐가 되는 경우, 양이온이 되는 경우, 그때 이제 필요한 에너지를 우리는 이온화 에너지다라고 부르는 거고요. 전자가 빠져나가기 쉬우면 이온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 거다? 작은 거고, 전자 빠져나가기 어렵다라고 하면은 이온화 에너지가 커지는 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온화 에너지의 주기성 배웠었습니다. 같은 족일 때, 원자 번호가 커지면 전자 껍질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온화가 되면서 전자 빠져나갈 때에는 어떤 전자가 최외곽에 있는 전자가 빠져나가게 되는데 이미 전자 껍질 번호가 크면 이미 좀 더 충분한 양의 에너지 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적은 에너지만 공급해줘도 이온화가 될 수가 있다라고 했었어요. 선생님이 말했었던 게 어떤 게 있었냐면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게 모든 원소들은 이온화가 되었을 때 전자 빠져나갔었을 때 그 정의가 더 이상 원자핵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 그래서 전자가 무한대 궤도까지 갔을 경우다라고 선생님이 설명했었죠. 무한대 궤도에서 가질 수 있는 에너지 준위값은 모든 게 다 동일하다라고 했었습니다. 그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일단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같은 족이 때는 편해. 근데 이렇게 가면은 이온 에너지가 감소하는 거야.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감소하는 겁니다. 근데 같은 주기일 때에는 대체로 증가하지만, 증가하지 않은 부분이 2족에서 13족 갈 때, 15족에서 16족 갈 때, 여기가 이제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묻는 게, 이 부분을 많이 물어봐요. 2조에서 13조 가는 경우, 15조, 16조 가는 경우를 많이 물어봅니다. 여기 파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여러분의 연관을 지어야 되냐면요. 주기율표 보면 우리가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게 전자 배치, 홀 전자수, s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 p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 s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분의 p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 홀 전자수, 이런 거 다 복합적으로 하면서 이온 에너지랑 융합해서 문제가 나옵니다. 이 문제는 어려운 건 아니에요. 어려운 건 아니라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이온 에너지 순서랑 같이 밑에서 어떤 것도 같이 외워야 되냐면 홀 전자 숫자, s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 숫자, p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 숫자, s오비탈분의 s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분의 p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 이런 거 같이 한 표로 정리해서 외워두면은 시간이 굉장히 더 단축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산소, 그럼 여러분들이 딱딱딱딱 1초도 안 돼서 산소의 홀 전자수는 2개입니다. 그리고 s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는 4개입니다. p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는 또 마찬가지 4개입니다. 이런 수술수술 나오게 되면은 시험 문제 푸는 속도가 굉장히 줄어들 수 있어요. 안 외워도 문제 풀 수 있어요. 대신에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거예요. 이쪽 부분에서는 어렵게 출제가 되진 않지만 뭔가 경우의 수를 많이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게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자의 스토리나 기출의 미래 마더턴 같은 기출 문제 풀어보면은 선생님이 말하는 의미가 뭔지를 알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1등급을 받고 싶으면 어떤 것까지 요구했었냐면, 아이고 선생님 태블릿 PC를 갖고 왔네. 여러분들 교과서에 보시면 몇 페이지 선생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온화 에너지가 나와 있는 그러한 에너지 값이 나와 있는 표가 있을 겁니다. 그거를 잘 보시면 각각 정해진 값이 있어요. 그거를 다 외우라고 했었습니다. 다 외우라고 했었어요. 보통 이온 에너지 값이 주어진 다음에 그게 이제 우리가 이거는 A 원소의 이온 에너지다. B 원소의 이온 에너지다라고 하면서 그 값이 주어지는데 선생님이 말했었죠. 그 값들은 실제로 존재해야 하는 값이에요.
실제로 존재해야 하는 가시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원소 뭐 AC2가 있다. 이 AC2도 주기율표 안에서 20번 안에 있어야 하는 원소입니다.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합니다. 아, 지금 이거 책을 갖고 왔었는데 큰일 났네. 아이, 젠장. 여러분들 안 그러면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봅시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설명했던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복습했었던 거고 이제 마지막 진도를 나가보도록 할게요. 오늘 선생님이 배운다라 했었던 게 뭐냐면은 순차적, 뭔가 차례대로 간다라는 느낌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총 3가지로 한번 해볼게요. 3가지.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그리고 선생님이 누누이 말하지만 전적으로 선생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럼 믿음이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전적으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 선생님 저거 안 나온다 그러는데 진짜 안 나올까? 이런 불신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괜히 그걸 공부하느라고 시간이 더 많이 소비가 되고 그렇게 하게 돼요. 전적으로 선생님을 믿으셔야 돼요. 네, 첫 번째 전자기도, 두 번째, 세 번째. 아, 이거 토요일에 그런지 이게 에어컨이 안 나오는데 오늘 엄청 덥던데 선생님이 나오려고 준비하다 보니까 이제 얘네들이 이제 어떻게 선생님이 시켜볼 거냐면요. 각각을 이온화를 시켜볼 겁니다. 일단 이온화를 시켜볼 거예요. 여기서는 선생님이 공간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우고 다시 하고 지우고 다시 하는 경우가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자 마지막 한 개. 이게 원자 상태일 때 얘는 전자가 2개 있죠. 이때도 원자 상태일 때 이때도 이제 원자 상태일 때.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일단 각각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각각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도록 할게요. 일단 얘를 한번 어떤 걸 시켜볼 거냐면요. 이온화를 시켜볼 겁니다. 그러면 어떤 전자가 빠져나가야 된다. 요 전자가 빠져나가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에너지가 뭐다? 이온화 에너지다. 이때는 원자 상태일 때에서 전자가 몇 개 빠져나간 상태냐면은 1개가 빠져나간 상태예요. 1개가 빠져나간 상태. 그러면 얘네들 1개가 빠져나가면은 어떤 상태가 될 거냐면 Na 플러스인 상태가 될 겁니다. Na 플러스인 상태 될 거예요. 이때 필요한 에너지가 뭐냐면요. 이온화 에너지긴 이온화 에너지인데 전자를 몇 개 떼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다. 1개. 1개 떼어내는 필요한 에너지가 있어서 얘네들을 우리가 제1이온화 에너지다라고 부릅니다. 제1이온화 에너지다. 제1에너지. 첫 번째 전자가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가 빠져나갈 때 필요한 에너지 우리는 이거를 제1이온화 에너지다라고 부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상태에서 플러스가 됐어. 그러면 이 전자가 하나 빠져나간 거야. 이때 필요한 에너지가 뭐다? 얘도 제1이온화 에너지다. 그리고 이제 알루미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될 때 전자가 하나 빠져나간 거야. 이때 필요한 에너지가 뭐다? 제1이온화 에너지다. 그러니까 전자가 첫 번째로 빠져나갈 때, 첫 번째 전자가 빠져나갈 때 필요한 에너지가 제1이온화 에너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네 전부 다 제1이온화 에너지만큼 공급해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 그러면 이제 오늘 지울게요. 이제 지우고.
빠져나간 거기 때문에 얘도 이제 지울게요. 얘도 지웠네. 지운 상태야. 요 상태에서 제1이온 에너지를 공급해 준 상태에서 여기 있는 전자 하나가 또 하나 빠져나간대요. 만약에 여기 있는 전자가 또 하나 빠져나가게 되면 총 전자가 몇 개가 빠져나간 거냐면은 2개가 빠져나간 거야. 그럼 얘네들은 뭐가 될 거냐면은 Na 이가 플러스가 될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이미 전자가 하나 빠져나간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또 하나의 전자가 빠져나갈 때 이때도 마찬가지로 필요한 에너지가 있을 거야. 에너지를 공급해 줘야지만은 두 번째 궤도에 있는 전자가 어디까지 갈 거냐면 무한대의 궤도까지 갈 거예요. 그래서 요때 이미 전자가 하나 빠져나간 상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미 전자가 빠져나간 상태, 이 Na 플러스인 상태에서 Na2 플러스 상태로 되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바로 제2이온화 에너지라고 하면서 우리가 E2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제2이온화 에너지는 어떤 상태냐면요, 이미 전자가 하나 빠져나간 상태에서 전자가 하나 더 빠져나갈 때 필요한 에너지야. 이거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장 많이 5개념을 갖고 있냐면요, 그냥 나트륨인 상태에서 전자 하나 빠져나가고 또 하나 빠져나갔어. 그래서 Na2 플러스가 됐어. 이때 필요한 에너지가 제2이온화 에너지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이걸 순차적으로 보면 NA가 플러스로 되려면 일단 뭐가 돼야 돼? Na 플러스가 돼야 돼. 그 다음에 뭐가 돼야 돼? Na 2가 플러스가 돼야 돼. 전자가 한 번에 2개가 팍 떨어져 나가진 않아요. 절대로. 하나씩 차례대로 순차적으로 얘네들의 전자가 빠져나갑니다. 그럼 얘네 각각의 별개로 해주는 거야. 이때 원자 상태에서 전자가 하나 빠져나갈 때 필요한 에너지는 제1 이온 에너지. 이 상태에서 전자가 이미 하나 빠져나간 상태에서 나머지 전자 하나가 더 빠져나가면서 이가 플러스를 만들 때 필요한 에너지가 제2이온화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을 하자면 나트륨이 만약에 이렇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는,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는 이 원에다가 뭐를 더해줘야 되냐면은 이 2를 더해줘야 합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원자 상태에서 전자 2개를 떼어낼 때 필요한 게 제2이온화 에너지가 아니라 이미 하나가 빠져나간 상태에서 또 하나를 빼낼 때 필요한 에너지가 바로 제2이온화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로 만약에 갈 때 필요한 총 에너지는 이 2개를 다 더해줘야 합니다. 이 속임수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당해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안 될 겁니다. 그럼 안 될 거야. 여기서 우리가 어떤 거를 비교해 볼 수가 있냐면, 여기도 한번 해볼까요? 요 상태에서 요 전자가 하나 더 빠져나간대. 그럼 얘네들을 무한대 궤도로 보내려면 우리가 에너지가 필요할 거잖아. 그 얘네들 일단 무한대 궤도로 간다라고 하면 전 하나가 이렇게 될 거고, 마찬가지 이때 필요한 에너지도 이 2가 될 겁니다. 그러면서 얘네들은 뭐가 없어질 거냐면 전자 껍질이 없어지겠죠. 그래도 이제 전자 하나 빠져나간대. 그러면 알루미늄은 뭐가 될 거야? 이가 플러스가 될 거야. 이때 필요한 에너지가 이 2이다. 이 2이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잘 지금 따라오고 계시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일단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게 뭐냐면, 순차적 이온 에너지의 변화도 여러분들이 예측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순차적 이온 에너지의 변화, 여러분 예측을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는 어떤 걸 생각을 하고 계시면 좋냐면, 유효핵 전화. 이걸 일단 생각을 하고 계시면 좋아요. 유효핵 전하가 크다라는 말은 그만큼 원자 핵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얘를 전자를 일단 하나를 떼어냈어요. 일단 전자를 하나 떼어냈어. 그럼 여기서 일단 중요한 게 뭐냐면, Na 플러스가 된 상태면 이 전자 배치, 여러분들 뭐를 생각해야 돼? 오택 규칙을 생각해야 된다. 오택 규칙 생각해야 된다. 그러면 오택 규칙을 안정한 상태야. 이 안정한 상태를 무너뜨리긴 쉽다, 어렵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딱 봤었을 때 여기에서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이 전자를 빼내면 뭐가 되는 거야? 오택 교체에 만족하게 되는 거야. 그때 필요한 에너지랑 이미 오택 규칙을 만족하고 있는 상태에서 전자를 하나 떼어내. 그거랑 뭐가 당연히 더 힘들까요? 오택 규칙을 만족하고 있는 상태에서 전자를 떼어내는 게 더 힘들겠죠. 그래서 나트륨 같은 경우는 제1이온 에너지랑 제2이온 에너지를 비교했었을 때 제1이온 에너지보다 제2이온 에너지가 훨씬 더 큽니다. 차이가. 훨씬 더 큽니다. 이거 여러분들 잘 알아두셔야 돼요. 훨씬 더 커요, 일단. 여러분 이거 일단 이렇게만 기억을 해두시고, 그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가 빠져나간 상태면 오택 규칙에 만족한 게 되기 때문에 전자를 떼어내기가 더 훨씬 어려워진다. 그래서 제1이온 에너지보다 제2이온 에너지가 더 뭐가 크다. 에너지 값이 더 크다라는 거. 이를 넘어와 볼게요, 이제. 이때는 제1이온 에너지라는 말은 이 원자 상태일 때에서 이걸 떼어내는 거야. 이때 필요한 에너지가 있을 거고, 또 이 상태 전자를 하나 떼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제2이온 에너지예요. 여기서도 제1이온 에너지랑 제2이온 에너지 크기 값을 비교해 봐야 되는 건데 어떨까? 저는 항상 강조를 하지만 실제 전화량에서 가려막기 효과를 뺀 게 유액 전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지금 실제 전하량이 플러스 12로 변하지는 않아요. 실제 전하값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가려막기 효과, 선생님이 어떨 때 크다라고 했어요. 이거 어떨 때 크다. 전자가 많으면 가려막기 효과가 크다. 처음에 몇 개 있었어, 전자가? 12개 있었어. 그 다음에 전자가 하나 빠져나간 상태에서 이때 전자 12개 있는 거고 이때 전자가 11개 있는 거예요. 그럼 가려막기 효과 누가 더 큰 거야? 이게 더 큰 거야. 이게 더 큰 거야. 가려막기 이게 더 큰 거야. 유액전은 누가 더 커야 돼? 유액전하는 누가 더 커야 돼? 가려막기 효과가 더 작은 애들에서 유액전하 값이 더 커지겠죠. 여러분들 살짝 여기서 헷갈릴 수가 있는데 선생님 수직가성을 또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전자가 12개일 때 가려막기 효과를 우리는 6이라고 하고, 전자가 5개일 때 우리 가려막기 효과는 5라고 합시다. 여기 12에서 근데 6을 빼주면 얼마가 돼? 6이 되는 거고, 12에서 5를 빼주면 얼마가 돼? 7이 되는 거야. 그래서 유액 전하는 여기서 7이 아니라 여기서 6이 되고, 여기서 7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유액 전하가 크다라는 말은 그만큼 전자를 떼어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 어렵다? 원자 핵의 영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러면 제1이온 에너지랑 제2이온 에너지를 비교해보면은 제2이온 에너지가 더 큽니다. 이거 선생님이 한 번만 다시 설명해 줄게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완벽하게 지금 얼굴을 보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한 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여기서는 전자가 몇 개 있냐면은 12개가 있어. 가려막기 효과가 큰 상태입니다. 전자 수가 많기 때문에. 근데 유액 전하값이다 라는 말은 실제 전하에서 가려막기 효과를 뺀 게 유액 전하야. 근데 실제 전하값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요 상태에서는 실제 전하값이 플러스 10이다 라고 하고, 가려막기 효과 전자가 12개 있으니까 절반으로 합시다. 우리 그냥 6이라고 합시다. 그럼 유액 전하값은 6이 될 겁니다. 얘는 유액 전하값이 6이야. 상대값이야, 상대값. 유액 전하값. 일 넘어왔어. 이제 하나가 없어졌어. 그럼 전자수가 적어졌네? 11개로 적어졌네? 그러면 가려막기 효과도 줄어들 거다. 얘도 절반으로 합시다. 11의 절반 5.5. 5.5. 그럼 얘네도 얼마가 돼? 6.5가 되겠죠. 유액 전하가 6.5가 되는 거야. 유액 전하 누가 더 커? 얘가 더 크죠. 유액 전하가 크다라는 말은 원자 핵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전자를 떼내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 E1보다 뭐가 더 크게 되냐면은 E2가 더 크게 됩니다. E2가 더 크게 돼요. 다시 일로 넘어옵시다. 그러면 이것도 똑같은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전자를 떼어내면 떼어낼수록 뭐가 적어지냐면 전자수가 적어집니다. 전자수가 적어진다라는 말은 가려막기 효과 자체가 작아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유액 전압값이 커지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마찬가지 이 원보다 뭐가 더 커지게 되냐면요. 이 2가 더 커지게 됩니다. 이 2가 더 커지게 돼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잘 따라왔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여기서 다 공통적으로 이 원보다는 이 2가 더 크고 이 원보다 이 2가 더 크고 이 원보다 이 2가 더 큽니다. 그럼 우리가 순차적 에너지라는 의미는 전자를 하나 떼어낸 상태에서 원자 상태에서 전자를 하나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가 제1이온의 에너지, 그 상태에서 또 전자를 하나 떼어낼 때 필요한 거는 제2이온의 에너지, 그 상태에서 다시 전자를 하나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는 제3이온의 에너지, 그 상태에서 또 전자를 하나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는 제4이온의 에너지. 이게 바로 순차적 이온의 에너지인데, 그게 바로 순차적 이온의 에너지인데, 모든 원소들은 이게 순차적 이온의 에너지를 봤을 때 점점 증가를 합니다. 점점 증가를 해요.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중 첫 번째 하나가 유액 전압값이 증가하는 거,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원소들은 제1이온 에너지보다 제2이온 에너지가 크고요. 제2이온 에너지보다 제3이온 에너지 크고 제3이온 에너지보다 제4이온 에너지가 큽니다. 모든 원소들은. 근데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여기서 이제 표현을 안 했지만 제2이온 에너지보다는 뭐가 더 커야 되냐면 제3이온 에너지가 더 커야 되는 거예요. 그 잘 봅시다. 선생님이 여기서는 화살표를 3개를 이렇게 냈어요. 이 말은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크다라는 거야. 나머지는 그렇게 표현을 안 했죠. 그 말은 걔네들 차이가 그만큼 크지를 않다라는 게 돼요. 그럼 이제 그 이유를 한번 다시 선생님이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면 제2이온의 에너지를 공급해줘서 이 전자들을 버렸어요. 버렸어. 이게 이제 mg 이가 플러스 상태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또 얘네들 전자를 하나를 빼낼 거야. 그럼 얘네들 뭐가 될 거냐면 mg 3가 플러스가 되겠죠. 이때 필요한 에너지는 뭐다? 제3이온의 에너지고, 장표쌤이 말하기를 순차적 이온 에너지는 점점 진행이 될수록 커진다 해서 얘네들이 일단은 제3이온의 에너지가 더 클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mg 이가 플러스가 되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오텍 규칙을 만족한 상태가 됩니다. 오텍 규칙을 만족한 상태가 돼요. 오텍 규칙을 만족한 상태가 되면 깨기가 쉽다, 어렵다. 그래서 여기서도 굉장히 제2이온 에너지보다 제3이온 에너지에서 굉장히 그 값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다시 예로 넘어올게요. 여기서 이제 이거 공간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네. 이렇게 돼도 필요한 이온 에너지가 이게 제3이온 에너지야. 당연히 제2이온 에너지보다 제3이온 에너지가 더 클 겁니다. 이렇게 다 공급을 해줬으면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서 문제. 얘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는 얘를 그냥 알루미늄 3가 플러스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는 E1 더하기 E2 더하기 E3죠. 이렇게 됩니다. 그냥 3가 플러스가 됐기 때문에 이 똑같은 3 이것만큼 공급해주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틀리라고 작정한 문제가 가끔씩 나옵니다. 가끔씩 나와요. 예전에는 정말 자주 나왔는데 요즘엔 잘 안 나오더라고요. 요즘에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능 볼 때는 또 잘 나올 수가 있다는 소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거고, 일단 이 상태 됐어요. 이제 그다음 화살 밑으로 할게요. 아마 옆에다 쓰다 보면 여러분들이 영상에서 안 보일 것 같아서 이 상태에서 이제 4가 플러스를 만들고 싶어. 이때 필요 에너지가 제4이온 에너지죠. 근데 여기서 전자를 하나를 더 빼는데
하나를 더 빼낸대. 하나를 더 빼낸대요. 근데 잘 보시면 얘도 지금 무슨 상태야? 오택 규칙을 만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택 규칙을 만족하고 있는 상태예요. 일단 제3이온의 에너지보다 제4이온의 에너지가 더 우리가 클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클 거다. 근데 얘는 이미 오택 규칙을 만족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깨기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래서 제3이온의 에너지에서 제4이온의 에너지로 갈 때는 그 차이가 큽니다. 차이가 커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눈치챈 학생은, 눈치가 빠른 학생은, 그리고 좀 센스가 있는 학생은 눈치챌 수가 있는 거고, 또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선생님 저는 아무런 눈치도 못 챘는데 센스가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잘 보시면, 제1이온의 에너지에서 제2이온의 에너지로 가는데, 이온의 에너지가 급격하게 증가한 거고, 여기서는 제2이온의 에너지에서 제3이온의 에너지로 가는데 이온 에너지가 급격하게 증가한 거고, 여기서는 제3이온의 에너지에서 제4이온의 에너지로 가는데 이온 에너지가 급격하게 증가한 거고. 근데 급격하게 증가하기 전에를 보니까 얘는 급격하기 전에 급격하기 전에 이온 에너지는 제1이온 에너지. 얘는 급격하게 증가하기 전에 이온 에너지는 제2이온 에너지. 얘는 급격하게 증가하기 전에 보면 얘는 제3이온 에너지예요. 근데 얘는 몇 쪽 원소야? 얘는 몇 쪽 원소야? 1쪽 원소야. 얘는 몇 쪽 원소야? 2쪽 원소야. 얘는 몇 쪽 원소야? 13쪽 원소야. 어떤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냐면요. 이온의 에너지의 증가량을 보고선, 몇 쪽 원소인지 맞출 수가 있어야 돼요. 이온의 에너지의 증가량을 보고선 몇 쪽 원소인지 우리가 맞출 수가 있어야 합니다. 얘를 선생님이 한번 그래프로 나타내 보면,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이 첫 번째 당연히 제1이온 에너지인 거고, 얘는 제2이온 에너지일 거고, 얘는 제3이온 에너지일 거예요. 얘도 한번 똑같이 그려보면, 더 극단적으로 그려야겠대. 이런 식으로 될 거고요. 얘를 그려보면, 하나씩 더 그럴까?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딱 봤었을 때 어떤 이온 에너지 그래프를 봤을 때 얘도 더 극단적으로 할까? 얘는 뭐야? 제1, 얘는 제2, 얘는 제3, 얘는 제4, 얘는 제1, 얘는 제2, 얘는 제3, 얘는 제4 이온 에너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서는 차이가 확 늘어났다. 그러면은 요러한 그래프 보면은 어디서 2에서 3으로 갈 때 확 늘어났네. 얘는 그러면은 몇 쪽 원소다? 2쪽 원소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 얘는 첫 번째에서 두 번째로 갈 때부터 바로 증가했구나. 얘는 1쪽 원소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얘는 세 번째에서 네 번째로 갈 때 증가했네. 얘는 몇 쪽 원소다? 13쪽 원소다. 급격하게 증가하기 전에 해당하는 이 숫자가 걔네 이제 조개 1의 자리 번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에 관련된 문제도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알아두셔야 될 거 뭐냐면 순차적 이온 에너지에서 무조건 제1이온 에너지보다는 제2이온 에너지가 더 큰 거고, 제2이온 에너지보다는 제3이온 에너지가 더 큰 거고, 제3이온 에너지보다는 제4이온 에너지가 큰 거고, 제4이온 에너지보다는 제5이온 에너지가 더 큰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증가하는 폭에 따라서 우리가 몇 쪽 원소인지 맞출 수가 있다. 급격하게 증가하는 구간, 거기 이제 그 전에 게 바로 뭐가 되냐면 요 번호에 해당하는 게 족의 1의 자리 번호가 됩니다. 선생님, 족의 1의 자리 번호다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요. 얘는 3인데 얘는 3족이 아니라 13족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족의 1의 자리 번호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정도까지 했으면 여러분들이 순차적 이온 에너지의 정의랑 이제 이렇게 이온 에너지 표를 보고서는 몇 쪽 원소인지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몇 쪽 원소인지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지금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 로봇 중점 친구들이랑 이제 8트랙 친구들이 수능에서 화학을 선택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선생님 장담하건대 선생님이 설명 안 한 부분에서 수능에 나오지는 않아 절대로. 근데 선생님이 설명했지만 수능에 안 나오는 거 있을 수도 있겠죠, 당연히. 마찬가지 모의고사에서도. 근데 대략적으로 선생님이 이렇게 연차가 쌓이면서 뭐가 더 중요하다, 뭐가 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걸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선생님 수업 들어보면은 선생님 저걸 되게 많이 강조하시네, 되게 많이 강조하시네라고 어느 정도 눈치를 채고 있는 학생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모든 그 부분에서 그 부분은 다 시험에 내신의 출제는 할 수는 없더라고 하다 보니까요. 그렇게 되면 문제 너무 어려워지고 또 이제 쉬운 문제도 출제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다른 것 때문에 못 낸 문제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많이 선생님 걱정하건데 선생님이 이거 수업 시간에 되게 중요하다고 말을 했는데 시험 문제 안 나왔네? 별로 안 중요한가 보구나라고 해서 수능을 선택할 건데 공부를 안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안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들 봐도 이제 1차 집필고사 끝나면 그 다음 주에 뭐가 있냐면은 화학원 모의고사가 있죠. 화학원 모의고사가 있긴 있는데 선택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아마 웬만해서 선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배우고 있는 게 화학이랑 7트랙은 화학이랑 물리학, 그리고 8트랙은 화학이랑 생명과학, 공통적으로 화학이 들어가기 때문에 화학을 선택해 볼 것 같은데 선생님 장담하건대 아직까지는 모의고사가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충분히 지금 설명하는 걸로 모의고사를 보면은 되게 쉽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쉽다라고 느껴질 수 있어.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쉽다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강조하는 것, 지금 이 말을 하는 거는 거의 진도 내용이 다 끝났으니까 하는 말인데 선생님이 이제 강조한 부분에서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나 되게 열심히 했는데 선생님 시험 문제 안 내셨어. 나 되게 열심히 했는데 괜히 그렇게 실망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진짜 정말 문제를 50문제 내야 돼요. 5, 60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점수에 당연히 연연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로 화학이 재미있어서 화학이 좋아서 그런 진정성을 가지고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 당장의 점수는 안 나온다 하더라도 분명히 나중에 그 점수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 만약에 화학을 선택한다라고 하면 선생님이 정말로 모든 걸 바쳐서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모든 걸 바쳐서 만약에 3학년 돼가지고 선생님 화학은 보충 수업을 해주세요. 근데 만약에 학생 수가 안 나왔어. 그러면 근데 혼자야. 그럼 혼자도 1대1로 가르쳐줄 생각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여러분들 만약에 1등급을 받게 되면 선생님은 되게 뿌듯할 것 같아요. 뿌듯할 것 같아요. 선생님 항상 화학원을 수업하면서 목표가 그 학년에서 화학원을 선택한다라고 하면은 1등급을 10명 만드는 게 선생님 목표였어요. 근데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항상 2학년 때는 막 잘 나와. 1등급 18명, 막 10명 넘고 12명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가면서 문제가 조금 어려워져요. 어려워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공부를 하기 싫은 거야. 어려운 공부 하기 싫은 거야. 선택을 안 하게 돼. 선생님이 말했었죠. 양적 관계 문제 모르면 아예 시작을 안 하면 돼요. 그 시간 안에 다른 거 완벽하게 풀면은 1등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어려운 양적 관계 문제가 한 문제밖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 그 한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는 그 80문제, 100문제에 해당하는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를 푸는 거야. 근데 80문제, 100문제가 너무나 어려워. 마치 화학은 다 이런 문제밖에 없는 것 같아. 라는 오해가 좀 생기게 돼요.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 틀려도 1등으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화학이 어렵지만 또 화학이 좋은데 잘 점수가 안 나와. 너무 걱정하지 말고 선생님만 믿고선 잘 따라오고 선생님이 이걸 외워야 돼.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돼. 라고 하는 걸 잘 믿고 따라오면은 정말로 진짜 개판 나도 수능에서 개판 쳐도 2, 3등급은 받게 해줄 수 있어요. 정말 개판을 놔도.
그러니까 선생님만 잘 믿고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것도 여러분들 보면서 뭐 이해 안 되는 부분 있나요? 하고서 질문 받으면서 더 피드백 하면서 이 강의를 하면 더 좋은데, 또 그리고서는 또 이제 같이 문제를 풀고 하면 좋은데, 되게 안타까워요. 선생님 원래 이 정규 수업 시간에 문제를 풀이는 잘 안 해주거든요. 문제풀이 잘 안 해줘요. 보충 수업 시간에 많이 해주죠. 그 문제가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보통 보충 수업을 선택했다라는 말은 좀 더 그 과목에 관심이 있는 거고, 근데 정규 수업 시간 안에서 굳이 그런 문제를 풀기에는 너무 어렵고 해서 선생님이 보충 수업 아닐 때는 그러한 문제를 많이 하진 않는데, 그게 조금 많이 안타깝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요거를 잘 기억을 해두세요. 요거는 이온화 에너지 문제에서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도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의 개념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에서 점점 이온화 에너지 값이 커진다라는 거랑, 그리고 그 에너지 값 차이를 보고서는 몇 적 원소인지 알 수가 있다라는 거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말로 중요한 거. 어떤 걸 해볼 거냐면 제1이온 에너지 작은 순서부터 한번 써볼게요. 선생님이 작은 순서부터. 작은 순서. 요 순서에서 여러분들 주의해줘야 될 거는, 족도 쓸까요? 이 2족에서 13족 갈 때 주의해줘야 될 건, 2족에서 13족 갈 때, 15족에서 16족 갈 때 순서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감소하는 거다라는 거 기억을 하고 계시라고 했었습니다. 이 상태 됐어요. 그러면 봅시다. 그러면 제1이온 에너지를 공급해 주게 되면 얘네들은 어떻게 바뀌냐면요, 리튬 플러스가 되겠고요. 얘는 베릴륨 플러스가 되겠고. 여기 풍선대 저기 베릴륨 했었니? 얘는 B 플러스, 얘는 C 플러스, 얘는 N 플러스, 얘는 O 플러스, 얘는 F 플러스, 얘는 그냥 뭐 N2 플러스. 이렇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 전자를 하나 더 떼내려면 필요한 에너지가 제2 이온화 에너지다라는 게 됩니다. 이게 돼요. 잘 보세요. 그러면 우린 지금은 전자 배치만 볼 거야. 전자 배치만. 요거는 베릴륨에서 전자 하나 빠져나가면요, 어떤 상태가 되냐면 얘랑 똑같은 상태가 돼요. 그리고 붕소에서 전자 하나 빠져나가면 얘랑 전자 배치가 똑같은 상태가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 얘도 마찬가지. 얘도 마찬가지. 얘도 마찬가지. 얘도 마찬가지. 얘는 누구랑 똑같은 상황이 되냐면 헬륨과 전자 배치가 똑같은 상태가 돼요. 여기서 설명 하나 더. 주기율표에서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온 에너지 어떻게 된다? 이온 에너지 감소한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대체로 증가한다라는 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대체로 오른쪽으로 가면서 위로 갈수록 이온 에너지는 증가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주기율표에서 오른쪽 쭉 가봐. 그 맨 위로 쭉 가봐. 가장 꼭대기에 있는 게 뭐냐면은 헬륨이야. 여기 위에 뭐가 있냐면 헬륨이 있죠. 여기서 여러분 하나 기억해 두셔야 될 거. 헬륨은
모든 원소를 총 통틀어 이온의 에너지 값이 가장 큽니다. 제1이온 에너지, 제1이온 에너지 값이 가장 큽니다. 요거는 외우고 계시면 편할 겁니다. 헬륨은 모든 원소를 총 통틀어서 제1이온 에너지 값이 가장 큽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이 상태에서 지금 예전에는 제1이온 에너지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제1이온 에너지에 대한 내용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 제1이온 에너지는 너무 쉬운 거야. 제1이온 에너지를 단순하게 비교하는 거는 너무 쉬워. 안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면요. 제2이온 에너지 크기 비교하고 심지어 제3이온 에너지 크기를 비교하는 것까지 나와요. 너무 짜증나죠.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실제 화학에서는 그냥 이온 에너지 개념만 알면 되는데 좀 치사하지만 여러분들이 변별하려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아마 이렇게 내는 것 같은데 제2이온 에너지 순서도 여러분들이 잘 따져보셔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것만 알고 계시면 되냐면 요 순서만 알고 계시면 돼요. 요 순서만. 얘네들 같은 주기잖아. 같은 주기일 때의 이온 에너지 순서만 하나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3주기 쓰지 않았지만 3주기도 요놈이랑 순서가 똑같아요. 제2이온 에너지도 마찬가지고 제3이온 에너지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얘는 누구랑 전자배치가 똑같대? 리튬이랑 얘는 베릴륨이랑 얘는 붕소랑 얘는 탄소랑 얘는 질소랑 얘는 산소랑 얘는 플로린이랑 얘는 누구랑 똑같은 거야? 헬륨이랑 똑같아요. 그럼 우리는 단순하게 헬륨,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의 제1이온 에너지를 비교해보면 똑같은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얘네들이 전자배치 누구랑 똑같기 때문에, 리튬이랑 똑같기 때문에, 얘네들은 베릴륨이랑 똑같기 때문에. 그러면 선생님이 모든 원소를 총 통틀어서 이온 에너지가 가장 큰 게 헬륨이래. 그럼 8개 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 8개 중에서 일단 누가 제일 커야 돼? 얘가 제일 커야겠죠. 얘가 제일 큰 거야. 그리고 나머지 봅시다.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순서 이거 그대로 대각선을 가지고 내려오시면 됩니다. 얘가 제일 작고 그 다음에 이런 상태가 됩니다. 이런 상태가 돼요. 이해 가시겠죠? 얘가 어떤 거랑 똑같기 때문에 전자배치가 리튬이랑 똑같기 때문에 얘는 누구랑 똑같기 때문에 베릴륨 똑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자 하나가 벌어지면서 얘네들이 대각선이 이렇게 쭉 내려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각선으로 내려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똑같아요. 나머지는 똑같아. 제3이온 에너지 마찬가지 이 값들이 다 대각선으로 내려온다. 이 값들이 대각선으로 내려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대각선으로 가게 되면 어디로 가냐면은 선생님 이거 다른 색으로 쓸게요. 여러분 보기 편해서 얘는 일로 오는 거고 얘는 이제 8이 대각선 와서 이제 일로 오고 1은 일로 오고 3은 일로 오고 일로 오고 이런 상태가 돼요. 이거 좀 더 대각선 온다는 걸 좀 더 보기 편하게 표현해 볼게요. 여러분 제4이온 에너지까지 몰라도 제3이온 에너지 정도까지는 비교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뭐가 좀 이상한데? 8, 1, 3, 2 이거 잘못 썼네. 4 5 6 잠깐만요. 에이, 멍청했다, 야. 이었네요. 1, 2, 3, 4. 바보구나, 이거는. 그래서 밥을 안 먹었더니
정신을 못 차리겠네요. 요 상태가 돼요. 이 상태. 하나, 둘, 셋, 넷, 다, 여덟. 이걸 좀 더 오른쪽으로 써야겠구나. 여기서 이게 5, 얘들이 이제 6, 4. 여러분들한테 혼란을 줘서 미안합니다. 다 일어나서 밥을 안 먹고 바로 왔더니 정신을 못 차리겠네요. 이런 순서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1이온 에너지만 기억하고 있으면요. 제2이온 에너지는 한 칸 옆으로 대각선 또 내려왔다. 거기에서 제3이온 에너지는 다시 한 칸 더 내려왔다. 라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가지고서는 문제가 어떻게 많이 출제가 되냐면요. 예를 들어서 얘네들을 각각 뭐 A, B, C 이렇게 놔두고 A, B, C 같은 경우에 뭐 A가 B보다는 이거 만약 A라고 그러고 얘를 이제 B라고 하고 얘를 C라고 합시다. 그러면 A가 B보다 제3이온 에너지는 크다. 그리고 C가 B보다 제3이온 에너지가 크다. 근데 A는 C보다 제3이온 에너지가 크다. 이럴 때 A, B, C는 뭐냐? 이런 식으로 많이 문제 나와요. 여러분들 제1이온 에너지로 여러분들 당연히 비교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제2이온 에너지도 비교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제3이온 에너지도 여러분들이 비교를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온 에너지에 대한 문제가 어렵지는 않지만 조금 까다롭게 여러분들이 느껴지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좀 까다롭게 느껴지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선생님이 이 상태가 됐었을 때, 제2이온 에너지 됐었을 때 선생님 전자배치 쓰지 않았지만 이건 한번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그럼 이게 일로 오게 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는 이온 에너지의 의미가 뭔지 알아야 되는 거고요. 순차적 이온 에너지의 의미, 그리고 순차적 이온 에너지 그래프나 표를 보고서는 몇 적 원소인지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제1이온 에너지랑 제2이온 에너지, 제3이온 에너지의 크기를 비교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비교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이제 설명해 줄게. 만약에 그래프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표로 나타냈어. 근데 여러분들 이게 확 증가한 건지 그냥 증가한 건지 잘 모를 때가 있을 거예요. 잘 모를 때가. 그래서 약 4배에서 5배가 증가했다. 약 4배, 5배. 약 4배에서 5배 증가했으면 그냥 우리가 급격하게 증가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약 4배에서 5배가 증가하게 되면은 급격하게 증가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만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여러분들 앞에서 수업하고서는 하면은 정말 좋은데 여러분들도 힘들 거예요. 이게 온라인 강의 그냥 강의만 듣고서는 시험을 봐야 된다는 게 선생님 좀 걱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되게 똑똑하고 훌륭한 학생들인데 만약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올 1학기가 정상적으로 수업이 진행된 부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2학기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래서 화학을 싫어할까봐 화학을 싫어할까봐 그게 좀 걱정입니다. 시험 보고 나서부터 노력한 만큼 안 나와서 싫다라고 할까봐 걱정이 돼요. 선생님이 장담하건대 본인이 정말로 많이 노력했는데 성적이 많이 안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참 안타깝긴 한데 그렇다고 포기를 하면은 안 됩니다. 만약 포기 안 하고 여러분들이 그 끈기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선생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선생님의 역량을 다 발휘해서 1등급으로 만들어 줄게요. 포기 안 하고 대신에 계속 꾸준히 한다라고 하는 가정하에. 여러분들 선생님 때 봤었을 때 되게 지금 뚱뚱해 보이진 않잖아요. 근데 선생님도 나름 20살이 많아서 겨울방학 때 운동을 했어요. 운동을 했어요. 헬스를 다닌 거야. 그거는 이제 근육을 키우려고 선생님이 다닌 게 아니라 지방을 빼려고 갔어요. 지방을 빼러 갔습니다. 선생님이 친구가 이제 트레이너 친구가 있어요. 선생님이 나 이렇게 해서 좀 뱃살도 좀 빼고 턱살도 좀 빼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루에 얼마만큼 떼야 돼? 라고 말했었을 때 하루에 얼마만큼 떼어야 된다는 게 정해진 건 없어. 그러면 얼마만큼 떼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했더니 네가 뛰었을 때 뒤질 것 같을 때 그때부터 20분을 더 뛰래요. 네가 이제 러닝머신을 뛰는데
뛰다가 뒤질 것 같았다. 이렇게 더 뛰면 죽을 것 같다라고 느꼈었을 때 더 뛰래요. 20분 동안은 더 뛰래요. 만약에 네가 1시간을 뛰었어. 근데 별로 안 힘들어. 그럼 운동은 하나도 안 되는 거래요. 근데 그 상태 이제 만약에 10분을 뛰었어. 죽을 것 같아. 근데 거기서 20분 더 뛰었어. 그러면 이제 거기 안에서 이제 지방이 타고 있는 거다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이 말을 해주는 그리고 또 하나 더 하나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이제 몸이 호리호리하니까 여러분 봤을 때 어쩔지 모르겠지만 몸짱이 되고 싶어서 근육을 키우려고 웨이트를 하려고 했어요. 마찬가지. 얼마만큼 해야 되니? 그것도 정해진 게 없어. 그러면 네가 하다가 절대로 못 들 것 같을 때 그때 한 3-4개를 더 하래요. 이렇게 아령을 이렇게 한다든지 했을 때 절대 더 못할 것 같다는 생각 들었을 때 3-4개를 더 하래요. 그때부터 해야지 근육이 큰다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분명히 힘들고 티가 안 나고 이게 정말 내가 발전하고 있는 건가 고민이 될 때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 만약에 성적이 안 오른다, 점수가 안 오른다 해가지고 포기를 하게 되면은 발전이 안 됩니다. 성적이 내가 이만큼 했는데 성적이 안 나왔어. 포기해야지. 라고 하겠는 것보다는 이만큼 했는데 성적이 안 나왔어. 그래, 공부하기 싫고 짜증나지만 또 지치지만 더 한번 해보자 라고 하고서 가면은 분명히 장담하건대 그래야지 발전이 됩니다. 그래야지 발전이 돼요. 그래야지 발전이 됩니다. 힘들기 전까지, 러닝머신 뛰는데 힘들기 전까지는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어요. 그 이후에 힘들어서 도저히 못 뛸 것 같은데 그때부터 뛰는 거는 정말로 의지가 강한 친구들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성적이 오르고 이게 모든 교과목에 똑같이 이제 적용이 돼요. 모든 교과목에서 그래야지 성적이 이제 오릅니다. 성적이 오르고 발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많이 한 것 같은데 이건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본인이 공부하고 싫고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그때 잠깐 쉬었다 가는 게 아니라 계속 하다 보면은 언젠가 여러분들이 발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 조금 약간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걸 보면은 좀 답답하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요. 그냥 옆 친구한테 야 수학 잘하는 방법이 뭐니? 영어 잘하는 방법이 뭐니? 그리고 인터넷에서 천재들의 공부하는 방법 같은 걸 보면서 따라해야지 라고 하는 걸 보면은 선생님은 솔직히 답답해요. 그런 방법들은 그 사람들이 본인만의 이제 공부 방법을 익힌 거야. 본인만의 공부 방법을 익힌 겁니다. 그 본인한테만 맞는 거야. 선생님이 키가 177이에요. 여러분들이 보였을 때 그렇게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117이야. 홈쇼핑에서 어떤 모델이 키가 185의 모델이 있어요. 이 사람이 롱코트를 입은 거야. 완전 간지가 장난 아닌 거. 너무 이쁜 거야. 선생님 솔직히 이제 옷에 좀 관심이 많거든요. 지금 하우스 일하냐고 맨날 추랭 입고 다니고 움직이기 편한 옷을 많이 입고 다니긴 하지만 그 전까지는 조금 옷에 신경을 많이 쓰면서 출근했었는데 롱코트가 너무 이쁜 거예요. 내가 입으면 저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맞겠지 하고 선생님이 샀어. 사서 입는 순간 이건 내게 아니구나. 형 거 입은 것 같은 느낌, 아빠 거 입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남한테는 잘 어울릴 수가 있어요. 남한테는 그 공부 방법이 맞을 수가 있어. 그렇다고 그게 본인한테 맞는 건 아닙니다. 본인한테 맞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이런 코트가 선생님한테 커.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선생님이 수선을 해서 맞춰서 입어야겠죠. 그런 것처럼 남들의 공부 방법은 참고할 수 있는데 그걸 곧이곧대로 가지고 오면은 여러분들한테 안 맞는 공부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서는 나는 이러니까는 이러한 방향대로 조금 바꿔서 해볼까? 라고서 조금 고치는 게 필요하지 그대로 가지고 와. 강성태 걔가 왜 이렇게 공부하세요 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은 그러한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말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점수가 안 나오는 학생들 특징이 그런 공부 방법만 찾는 거야. 근데 점수가 잘 나오는 친구들은 자기만의 공부 방법을 찾습니다. 자기만의 공부 방법을 찾아요. 그것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더 많은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어차피 이 강의 다 안 들을 거 다 알아요.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뭐 열심히 듣는 학생도 있겠지만 이미 화원 내용을 다 알고 있는 친구들은 요거를 알 필요는 없겠지. 잠시만 이제 몇 분, 거의 1시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 문제를 9번, 10번 문제 이제 지금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10번 이거 이제 핸드폰 배터리가 버틸지 모르겠지만 9번 진도 다 나간 거야 이제. 9번을 보시면 뭐 가나다. 선생님이 왜 안 풀어줬냐면은 이 앞에 있는 문제랑 거의 많이 비슷해요. x, y, z, y, z, 2y 그리고 A몰의 질량 그러면 14 옵고에는 22 6리터의 질량 7.5 그 1g의 부피 1g의 부피 뭐 얘는 15 얘는 14가 나옵니다. 1g의 부피 그리고 1몰의 부피는 1몰의 부피는 24이다. 24리터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게 대신 1g 부피하면서 얘네들이 상대값이래. 상대값이래요.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게 그러면 1g의 부피가 15대 14래요. 그럼 얘네들이 부피가 아니라 뭐를 바꿔보면 얘네들이 몰수비가 15대 14 몰수비 15대 14가 단다라 볼 수가 있죠. 그러면 몰수비가 15대 14래요. 15대 14래 몰수비가.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가 뭐냐면 얘의 화학식량 우리가 A라고 하고 얘의 화학식량을 B라고 합시다. 화학식량을. 그러면 A분의 1g 대 B분의 1g이 얘네들의 몰수잖아. 몰수잖아. 그쵸? 이게 15대 14래요. 15대 14래. 그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거 여러분들이 뭐야 저 선생님 뭐라고 하는 거야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선생님 천천히 다시 설명할게요. 1g의 부피인데 일단 1g에 해당하는 몰수를 선생님이 계산해 볼 건데 이 XY라는 애들의 화학식량을 A라고 하고 ZY에 대한 화학식량 선생님이 B라고 할게요. 그 얘는 1g 있었을 때 얘는 A분의 1몰 얘는 B분의 1몰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온도와 압력이 같을 때 기체들은 부피비가 무슨 비가 된다? 몰수비가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 그래서 부피비가 15대 14 나왔다는 말은 뭐가 되는 거야? 화학식량의 비도 15대 14가 나온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5대 14가 나온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15대 14 나온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게 뭐냐면은 A 대 B A 대 B의 분자량 B 분자량이 몇 대 몇이다? 그럼 얘네들이 30대 15대 14다 해야 된다. 14가 된다 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15, 14가 아니지. 바보 같은 놈. 14대 15죠. 14대 15지. A분의 1 대 B분의 1이 15대 14니까 A 대 B는 14대 15가 되는 거예요. 14대 15. 옆에다 선생님이 이제 어떤 걸 쓸 거냐면 분자량 B. 분자량 B가 이제 14대 15야. 분자량 B 14대 15야. 14대 15예요. 근데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게 6리터의 질량이 요놈이래. 질량이. 그러면 얘네들의 분자량은 얼마가 되겠어요? 분자량은 어떨 때 질량이다? 1몰의 질량에서 g을 뺀 거다.
1몰의 질량으로 만들어 볼까, 우리? 그 7.5. 7.5 곱하기 1몰일 때 부피는 24래. 곱하기 얼마나 해주면 돼? 4를 해주면 돼. 얼마 나와? 30이 나오죠. 아, 얘가 분자량이 30이구나. 그럼 얘 분자량은 얼마가 될 거다? 14대 15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28이 나와야 되는 거구나. 28이 나와야 되는 거구나. 근데 A몰이 절반이네? 뭐의 절반? 질량 절반이네? 얘 A몰이 그러면 얼마가 된다? 2분의 1몰이 될 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분자량이 얘는 얼마가 될 거다. 2분의 1몰이 20이니까 얘네들은 40? 안돼. 노란색 제일 많이 쓰는데 노란색이 다 써가요. 44 될 거다 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걸 해보면 되냐면 연립해서 풀어보면 돼. 이제 연립해서 어떻게 연립해서 풀면 되냐면 A 더하기 Y는 28이다. Z 더하기 Y는 30이다. 이 Z 더하기 Y는 44다. 라는 거 연립해서 풀어보면요. X는 12, Y는 16, Z는 14가 나올 겁니다. 14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은 답은 3분의 2가 나올 겁니다. 3분의 2 나올 거예요. 여기서는 요거를 가지고서는 이게 몰수비다. 1g에 해당하는 몰수비다 라는 것만 이용을 하면요. 요거 아마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계산할 수 있었을 것 같고. 그리고 10번을 봅시다. 10번도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풀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생님이 어느 정도 방향만 잡아주고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시간이 점점 갈수록 더워지네. 선생님 굳이 기체 표시는 쓰지 않을게요. 여기서는 선생님이 또 마찬가지로 흐름만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발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흐름만 알려주도록 할게요. 여기서 이 부피비가 항상 여러분들 몰수비다라는 걸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여기 이거 포구나. 그리고 얘네들이 14g 있었대요. 14g. 14g. 14g 있었대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요. 7g, XZ 7g 넣었더니 부피가 3V가 됐대. 3V가 됐대. 그러면 얘랑은 문제 조건에서 세 가지 기체는 반을 하지 않는데 부피가 얼마만큼 늘어났어? V만큼 늘어났죠. 요거에 해당하는 부피가 V라는 말이 되는 거고요. 요거에 해당하는 부피는 얼마가 된다? 이 V가 된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럼 우리 다구한 거는 마찬가지예요. 다구한 거는 마찬가지예요. 다구한 건 마찬가지. 그러면 이제 X2, Y4 14g인데 얼마래? 이 V래. X, Z 7g인데 얼마래? V래. Y, 2, Z 9g인데 얼마래? 이 V래요. 선생님 이제 어떻게 할지 알겠죠? 얘를 2배를 시킬 겁니다. 그러면 14야. 14입니다. 14야. 14예요. 여기 Y2Z 맞는 얘기인데? Y2Z. 그럼 어떠니? 됐대.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주면 돼? 어떻게 해주면 돼? 몰수가, 부피가 다 동일하네. 몰수가 똑같구나.
얘 1몰이고 얘도 1몰이고 얘도 1몰이구나 라고서는 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봐서 계산을 해주시면은 계산을 해주시면 이게 연립방정식으로 해서 계산을 하면은 x 값이 그러니까 얘네들은 2x 더하기 4y는 14 그리고 x 더하기 z는 14 2y 더하기 z는 9 해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연립해서 풀어보면요 x는 6 y는 2분의 1 z는 8이 나올 겁니다. 항상 이 기체 문제에서는 부피를 동일하게 두고서는 문제 푸는 게 쉽습니다. 부피를 동일하게 두고 문제 풀어야 되는 이유는 몰수를 갖게 하기 위해서예요. 몰수를 갖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여기까지 했으면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기억 보시면 x2y4와 x2y4 얘야 1몰일 때 14래. 분자량으로 14라 두면 얘도 1몰일 때 14래. 얘도 14가 되죠. 두 개가 똑같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분자량이 같은 거 볼 수가 있고요. 원자량에 비해 x 대 z는 6 대 8, 3 대 4가 되는 게 맞죠. 그리고 1g에 들어있는 y 원자 수의 비는 1g. x2, y4 얘네들은 14잖아. 그럼 14분의 1 곱하기 얼마나 해줘야 돼? y가 4개 있죠. 요거 대 그리고 y2, z는 9분의 1 곱하기는 y가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그럼 7분의 2대 9분의 2가 되는 겁니다. 요거 여러분들 해주면요. 위에가 어때요? 똑같잖아요. 그러면은 9대 7 되는 게 맞습니다. 9대 7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기억내 디귿 전부 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이제 선생님이 했으면 이제 시험 범위를 다 나간 거고요. 여러분들 이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온라인으로 보통 등교 계약해서는 뒷다 어려운 그 양적 관계 그 문제만 배우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거에 어려워하는 학생들은 저기 뭔 소리야 재미 하나도 없어 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걸 견디고 버텨주면 여러분들 분명히 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발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고생하셨고요. 고생하셨고, 이제 선생님이 이제 집에 가서 한번 여태까지 시험 문제도 한번 보고, 여러분들 가르쳤었던 내용 보면서 아마 빠뜨린 건 없는 것 같아요. 빠뜨린 건 없는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보고, 만약에, 그런 게 있다라고 하면, 단톡방을 통해가지고,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생하셨고요. 오늘 꼭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 강의를 듣는 학생들은. 그러면은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